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살 아들과 함께 사는 싱글맘이에요.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5년 전 사별한 남편을 아직 못 잊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많은 추억을 쌓아두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자라면서 제 아빠를 닮아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더욱 남편이 그립네요. 자신을 닮은 아들과 목욕탕도 가고 캐치볼도 하고 아이 재롱도 받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한때는 내가 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하늘이 질투를 해 남편을 일찍 데려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제게는 세상에 기댈 사람이라곤 남편뿐이었거든요. 저는 남들 다 있는 친정도 없고 형제 하나 없는 천의 고아예요. 그런 제게 남편은 남편이자 부모고 형제고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더 애틋하고 있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만난 건 10년 전쯤이었어요. 당시 저는 아빠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사고 당일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술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와 단 둘이 살았던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주위에 친척도 없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넋놓고 아빠의 병상만 지킬 뿐이었죠.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그 병원 간호사였던 남편은 제게 말도 걸어주고 보험 처리며 그 밖의 사소한 일 처리까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그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병원에 실려온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혼자 덩그러니 아빠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을 때도 제 곁을 지켜준 건 남편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아빠 친구분들과 회사 동료들이 남편을 제 남자친구로 착각할 정도였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저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아서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먹지도 않고 잠만 잤어요. 혹시라도 꿈에 아빠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빠는 단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마른 잎처럼 시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남편이었어요. 일이 있어서 저희 집 근처에 왔는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더라고요. 솔직히 만사가 다 귀찮아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많고 해서 인사라도 한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근처 카페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밥은 먹었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그 말에 눈물이 나지 뭐예요. 그동안 혼자 외롭게 버텨왔는데 그 서름이 터져버려서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옆자리로 와서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랬죠. 울어요. 힘들고 서러울 땐 참지 말고 울어버리세요. 괜찮다면 제가 옆에 있어줄게요. 남편의 다정한 그 말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됐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왔고 가끔은 집에 찾아와 형광등도 갈아주고 남자 손이 필요한 집안일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후
저는 다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죠. 그렇게 3년 가까이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니 제 처지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은 부모가 없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 성향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자기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그러자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리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다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셔서 어머니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셨거든.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서 아버지 입지가 좁아졌고 어머니 목소리가 커지면서 두 분 사이가 냉랭하게 변해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사람은 참 좋으신데 경제관념이 없는 게 흠이거든. 어머니는 경제 능력은 있는데 인간미가 없다고 할까? 두 분이 반반 섞이면 좋을 텐데 말이야. 남편 말만 들어도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편 말대로 어머님이 실질적인 가장이란 걸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소파와 식탁의 상석에 어머님이 앉으셨거든요. 게다가 아버님이 한마디 하시라고 할 때마다 어머님이 자르기 일쑤였죠. 그리곤 당신이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그래,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고? 그럼 생활은 무슨 돈으로 하고 사나? 집은 자가인가 전세인가? 혼수는 제대로 해올 수 있겠어? 물론 결혼을 앞두고 당연히 궁금한 부분일 테지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죄인 추궁하듯 하시는 어머님 태도에 저는 주눅이 들어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신 아버님은 일부러 화제를 돌려보려고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아버님께 윽박을 지르셨어요. 며느리가 될 제 앞에서 말이죠. 아버님은 제 앞에서 아내한테 면박을 당하시면서도 꾹 참으시더군요. 당신보다는 어려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위해 스스로 총알바지가 되시려는 것 같아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가시방석 같은 첫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 걱정을 했어요. 남편은 어머님 말씀을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어디 며느리 입장이 그런가요? 앞으로도 시어머니로 모셔야 할 뿐인데 그런 분 말씀을 흘릴 수는 없는 거죠.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도 어머님은 저를 몇 번이나 울리셨어요. 사사건건 큰 며느리랑 비교를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를 감싸준 건 남편과 아버님이셨죠.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여러모로 닮은 분으로 제게 별 말은 안 했지만 표정만으로도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은 결혼식 당일까지도 기어이 제 눈에서 눈물을 빼고야 말았어요. 식장 들어갈 때 손잡을 줄 친척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무슨 그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니? 처음부터 왕래하는 일가 친척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이러시니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남편과 손을 잡고 동시에 입장을 하는데 저 앞에서 저를 보시며 한숨을 푹푹 쉬는 시어머님 얼굴이 보이더군요. 마치 버진로드가 호랑이 입으로 가는 길처럼 보여서 한 발 한 발을 떼는데 그렇게 힘겨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의 결혼식을 마친 우리 부부는 태국 끄라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남편 직업상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동남아로 결정을 한 거였죠. 어차피 유럽이든 태국이든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던 저였기에 동남아 여행도 좋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선물 꼬라지 하고는 얘 동남아산 꿀을 누가 먹는다고 이런 걸 사왔니? 도로 가져가라. 어머님, 태국 꿀이 유명하대요. 이건 태국 왕실에 납품한 상품이라 시판되는 꿀이랑은 등급도 달라요. 한번 드셔보시고 입에 안 맞으시면.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제 말을 뚝 끊으시면서 손위 형님한테 그러더군요. 얘, 큰애야. 지난번에 너희 친정에서 보내준 꿀이 어디 거였더라? 왜 수제꿀이라고 하지 않았니? 가격도 아주 비싸다고 그랬지? 아, 그거요? 프랑스 프로앙스 지방에서 나온 꿀이에요. 워낙 귀한 꿀이라 저희 엄마도 어렵게 구한 건데 어머님 입맛에 맞으셨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작정하고 제 기를 죽일 작정으로 만담을 하듯 딱딱 입을 맞추더군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버님은 제가 사온 꿀병을 들어보시곤 색깔도 좋고 맑은 게 분명 좋은 제품인 것 같다고 해주셨죠. 그러시면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밥만 먹고 바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시며 제 음식 솜씨도 볼 겸 며칠 자고 가라 할 참인데 왜 멋대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한 소리를 하셨어요. 그 일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부싸움을 하셨고 보다 못한 남편은 제 손을 끌고 시댁을 나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해. 근데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두 분 사이에 끼지 말고 눈치 봐서 잘 빠져나와. 그게 상책이야.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왠지 가엾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양쪽 부모가 다 있는 남편이 천의 고아인 저보다도 더 외롭고 안 돼 보여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신혼여행 이후 한동안은 시어머님을 뵐 일이 없었어요. 반면 시아버님은 주말에 종종 저희 집을 찾곤 하셨죠. 세 사람이 근처 하천으로 산책도 가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어요. 사람은 부대끼면서 정이 든다고 아버님과는 금세 정이 들어버렸죠. 명절 때나 시부모님 생신 때 시댁을 찾아가는 걸 빼고는 거의 왕래를 안 하고 지냈어요. 가봐야 어머님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오니까 점점 발길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가 없는 저에게 아버님은 친정 아빠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셨죠.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랑 제가 좋아하는 딸기도 자주 사다 주시고 막달에 들어서는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할 때면 혹시 밤사이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곤 하셨죠.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함께 가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4.2kg으로 평균보다 약간 크게 태어나는 바람에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낳고 보니 고생이 싹 사라지더군요. 아버님은 매일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와 아이의 건강을 살피셨어요. 시어머니는 출산 다음 날 잠깐 들리셔서 애 얼굴만 보고 가셨고요. 출산 휴가를 냈던 저는 3개월 뒤 회사에 복귀해야 했는데 도저히 어린 아들을 떼어두고 갈 수가 없어서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어요. 갑자기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자 아버님은 저희 집에 들리실 때마다 쌈짓돈을 제 손에 쥐어주고 가셨죠. 아가, 먹고 싶은 건 사 먹어라. 많지는 않지만 내 용돈은 애비가 줄 테니 돈 아끼지 말고 사 먹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님은 제게 용돈을 주시기 위해 전단지 아르바이트부터 실버 택배일까지 하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는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우리 아들은 두 번째 돌을 맞게 되었어요. 전날 나이트 근무를 한 남편은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오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아이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케이크를 사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많이 다쳤다고 하더군요.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이를 안고 아버님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저희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남편이 숨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퇴근한다던 남편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자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고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남편 손가락에 걸려있는 결혼 반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결혼 3년 만에 저는 남편을 잃고 싱글맘이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넋을 놓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밀치더니 남편의 영정을 끌어안고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던 시어머니는 이게 전부 제 탓이라며 욕을 퍼붓기 시작하셨죠. 이년아,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다. 지 부모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생떼 같은 내 새끼까지 잡아먹은 거라고. 저 물귀신 같은 년 당장 끌어내. 급기야 어머님은 제 머리채까지 휘어잡으시며 저를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 판에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혀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자 더는 이 집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시댁과는 발을 끊고 연락도 피하고 살았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 일터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재민이 할아버님이 오셨는데 어머님이 좀 와보셔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일터에 조퇴를 하고는 그 길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몰골이 엉망인 아버님이 저를 보시곤 반갑게 웃으시더군요. 딱 봐도 한동안 거리에서 생활하신 것처럼 얼굴이며 옷이며 엉망이었어요. 아버님, 몰골이 그게 뭐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애미야, 나 너희 집에서 살면 안 되겠냐?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비록 남편과 사별한 뒤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님과는 정이 많이 들었던 터라 매정하게 아버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편도 없는 마당에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좀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샤워도 시키고 점심을 차려드렸어요. 아버님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우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이혼을 당했지 뭐냐. 한동안 시골 당숙집에서 지내다가 거기도 눈치가 보여서 나왔는데 지갑까지 소매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길에서 생활을 하다가 염치 없게도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너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말인데 아가,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빠듯한 살림에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솔직히 버겁긴 했어요. 하지만 오죽하면 상처한 며느리 집에 찾아오셨을까 생각하니 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가 아버님을 부양한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살아보니 아버님이 우리 모자의 보호자 노릇을 톡톡히 하시더라고요. 오전엔 실버 택배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손주를 봐주시는 덕분에
저는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어서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생활도 점점 안정이 돼갔고 전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저를 따라서 여탕에 다니던 아들은 할아버지를 따라 난생 처음 남탕에 가보게 되었고 할아버지와 함께 축구랑 야구 놀이도 할 수 있었죠. 그동안 비어있던 아빠의 자리를 아버님이 많이 채워주셨어요. 덕분에 아들은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채워가며 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님이 소화가 안 되신다며 식사를 자주 거르기 시작하셨어요. 복통도 동반해서 힘들어 하셨고, 황달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셨죠. 아버님은 소화제 먹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아버님을 모시고 동네 병원을 찾아갔더니 CT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네 병원에는 기계가 없어서 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췌장암이라고 하지 뭐예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님 역시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나 약물 치료 같은 거요. 제 무릎의 담당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현재 환자분의 상태로는 생존율이 1% 남짓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하기 힘든 상태라 예후도 좋지 않고요. 현재로선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죽을 날까지 기다리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환자분께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식사도 잘 하시고 손주랑 공놀이도 해주실 만큼 건강하던 분이 췌장암 말기라니요. 밖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실 아버님께 상황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밝은 얼굴로 상담실을 나섰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아버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터져 나왔죠. 이런 제 반응을 보시곤 아버님은 짐작하셨는지 더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떡해요? 아버님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애미야,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진 않는단다. 내가 당장 죽은 것도 아닌데 뭘 벌써 슬퍼하니?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우리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기왕 가는 마당에 좋은 기억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면 좋잖니. 안 그러니? 오히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님이 저를 달래주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 뜻에 따라 될 수 있으면 티 안 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아버님 방문 너머에서 들리는 낮은 신음소리마저 모른 척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내 곁을 떠날까 한탄을 하면서요. 혹시라도 시어머님 말처럼 저 때문에 제 주위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생각에 빠져 지낼 수만도 없었어요. 제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엄마이기에 약해질 수는 없었죠. 아버님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몸 상태가 심해질수록 전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저 몰래 제 지갑에서 종종 1,000원짜리를 훔쳐가시지 뭐예요. 용돈이 필요하신가 해서 몰래 지갑에 돈을 넣어드리는데도
며칠도 안 돼 어김없이 지갑이 텅 비어 있고 제 지갑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하루는 아버님께 솔직하게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돈 필요하세요? 지갑에 용돈도 넣어드리는데 왜 자꾸 제 지갑에서 돈을 빼가시는데요? 그러자 아버님은 그런 적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치매라도 온 게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손주한테 수학 공부를 가르치실 때 보면 아주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막 출근을 하려는데 아버님이 다급히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래서 아버님 방으로 가보니 아버님이 화난 표정으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 오늘은 몸 상태가 아주 좋구나. 이따 저녁엔 오랜만에 고기나 좀 구워 먹자꾸나. 평소 음식을 잘 못 드시던 아버님이 그날따라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시길래 좀 놀라긴 했지만 표정도 밝으시고 혈색도 좋으셔서 왠지 안심이 됐어요. 네, 아버님. 퇴근할 때 마트 들러서 한우 좋은 부위로 사올게요. 간만에 한우 파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저는 출근을 했고 그게 아버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한우를 사들고 퇴근해 보니 아버님이 침대 위에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주무시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냉장고엔 아버님과 함께 구워 먹으려고 사둔 한우만 남아 있었죠.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몇 년 만에 시댁에 연락을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주버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그 번호도 연결이 안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형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형님이 대뜸 그러더군요. 나 이제 그 사람이랑 남남이야. 아주 그 집 식구들이라면 치가 떨려. 동서도 어지간하면 그 집이랑 연락 끊고 살아. 괜히 연락했다가 발목 잡히지 말고. 이게 내가 동서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야. 알았어?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코인에 빠져서 회사 공금까지 횡령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수익이 나서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 올인을 했는데 갑자기 폭락을 하는 바람에 하루 사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고요. 현재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화장을 해서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아버님을 모셨어요. 제가 사랑했던 두 남자가 벽을 사이로 나란히 잠들게 되었죠.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고 얼마 뒤 아버님이 쓰시던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아버님 방에 들어갔는데 서랍장 안에 하얀 편지 봉투가 들어있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로또 복권이 2장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저는 근래에 아버님이 뭘 하시느라 그렇게 돈을 쓰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가,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남편 먼저 보내고 이제야 기운 차린 너한테 내 뒤처리까지 맡기게 됐으니 말이다. 평생 무능한 남편으로 애비로 살았다. 죽는 마당에 너한테 남겨줄 보험금도 없구나. 미안하다. 복권이라도 당첨될까 해서 늙은이가 노망을 부려봤는데 헛수고더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수중에 있는 돈 털어 몇 장 남긴다. 혹시 모르잖니? 아무래도 한우는 못 먹고 갈 것 같구나. 재민이 데리고 꿋꿋하게 살아다오. 아버님이 남긴 복권 2장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불편한 몸으로 복권을 사러 아랫동네까지 몇 번이나 쉬면서 내려가셨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복권 2장에는
총 10개의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중 2등이 2개, 3등이 하나 나왔지 뭐예요. 실수령 총액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 돈을 수령하는데 아버님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로또 1등이라도 됐는 줄 알았을 거예요. 세상에 기댈 곳 없던 제게 나타나 따뜻한 사랑을 남겨준 두 남자를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 오늘도 두 남자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추억으로 살고 있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마음 가득 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